네, 내 마음 찾기 제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마음 나누기라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듣기와 알기. 그래서 1교시에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그리고 2교시는 이제 듣기로 들어가서 주의 있게 듣기, 그리고 이제 3교시에 속마음 알기, 이렇게 다뤄볼 겁니다. 1교시의 학습 목표는 의사소통 하는데 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쓰고 있었던 그런 걸림돌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방해 요인, 이 걸림돌이 뭔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지난주 공부했던 것 잠시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마음 다루기의 3번째 시간으로 기르기, 다지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에는 이제 기르기를 다뤘고 3교시에 다지기를 다뤘죠. 그래서 이 기르기는 이제 그 6가지 기본 마음 중에 긍정적으로 잘 쓰일 때의 그 마음들, 그것을 기르는 거죠. 의욕, 분발, 태평, 탐구심, 자존, 소신. 이것은 이제 기르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의욕 갖기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될 때, 이 3가지가 만족될 때, 이럴 때 마음껏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면 되겠다. 이것이 의욕을 갖는 요령이었었고요. 이제 분발하기는 꺼려지는 것을 이제 화를 내거나 언짢아하고 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내 배움, 성장의 계기로 삼을 거다 하는 마음이 이 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태평하게 되는, 몰라도 되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태평 기르기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심, 제대로 알려고 파고드는 거. 대충 보지 않고 관심과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꼼꼼하게 그렇게 알려고 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탐구심을 기르는 요령이었었고요. 이 자존은 자신의 소중함, 천상천하 요독존. 기억나시죠? 이게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것이 이제 자존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신을 품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낼 만한 그런 거. 어떤 가치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만한 그런 것. 이런 소신, 용기. 이제 이런 삶을 살려고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삶이 좀 험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릇된 마음을 고치고 바람직한 마음을 기르고 하는 이런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잘 형성된 요 마음을 이제 공사를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잘 유지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져가는 것. 이것을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적절한 뭐 환경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필요한 그런 되먹임, 피드백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가고 이 점검과 되먹임을 하는 데 있어서 명상이나 기도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까지 공부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잘 다루고 다스리는 것까지 됐으면 이제 자기 내적인 공부는 완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왜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있죠.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듣기 좋은 말과 싫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말, 이건 거슬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의견만 말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긴장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곤 하죠. 듣기 싫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듣기 싫은 말을 조심하고 듣기 좋은 말을 쓰는 그런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죠.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필요하겠죠. 근데 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죠. 또는 내가 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제 화제를 확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도 좀 황당하잖아요. 또 지금 나는 막 뭐가 걱정이 돼서 또는 슬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상대가 다 안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그때는 이렇고 하면서 충고하면서 막 듣기를 강요하고 이럴 때 깝깝하죠. 답답하고 꽉 막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통해 꽉 막히는 듯한 느낌, 벽을 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죠. 자,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말 버릇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말 버릇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면 내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말버릇, 이것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바꾸는데 필요하겠죠? 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걸림돌,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어떻게 다른지 이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 어떻게 다르냐. 잘 될 때는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쌍방통행. 잘 안 될 때는 일방통행이 되는 경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쌍방통행이라는 건 뭡니까? 가고 오고 주고 받고, 이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했다가 들었다가 또 들었다가 말했다가, 이게 서로 어울리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딱 막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2차선일 때는 그냥 이쪽 길로 가는 건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는 건 이렇게 가도 되니까 뭐 막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분 구간이 딱 되면은 이쪽 저쪽에 딱 서가지고 이제 교통량에 따라서 한쪽 방향을 막고 보내고 다시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부분 일방통행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일방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쌍방통행은 참 편하죠. 자, 의사소통이 잘 될 때는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질보다는 양이 우선이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떠들고 막 해요. 응? 혼자 막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하고 들어보면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은 엉망이다 이겁니다. 양은 많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발언 양이 많다고 해서, 발언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건 이제 양이 많으냐 적으냐가 이제 양이죠. 근데 얼마만큼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했느냐, 그거 주고받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통행을,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이렇게 할 때는 이 질 잘 통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할 때와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갑니다. 근데 일방통행을 할 때는 자기가 많이 얘기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시장통처럼 이건 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참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술 취한 사람 둘이서 서로 같은 자리에서 이제 술을 주고받으면서 막 얘기 나누는 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지. 두 사람 다 엄청난 양의 말을 쏟아냅니다. 양이 엄청나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얘기를 하고 서로 뭐 공통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 얘기 지가 하고 지 얘기 지가 하고 하는데 그냥 막 떠들어요. 통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취해서 막 할 때. 이겁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그냥 양쪽으로만 되고 있지 어떤 질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의사소통이 잘 될 때는 이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일방통행이 되고 있으면 긴장 속에서 어렵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왜 긴장을 하게 돼요?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이렇게 수평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인 어떤 긴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상방통행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주고받는 내용이 서로 잘 어울린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같은 자리에서 각자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아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면 잘 통하는 느낌이 들고 뒤끝이 남지 않아 개운한데요. 근데 잘 되지 않으면 막히는 느낌이 들고 뒤끝이 남아서 찜찜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제로 수련, 이제 한 4박 5일 하는 수련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진행했던 수련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수련한 것을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흥미로워서 제가 가끔 수업할 때도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수련회에 참가했는데요. 신랑은 경상도 남자였고요. 이 부인은 이제 수도권, 경기인지 서울인지 이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뭐 중매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년간 살고 도저히 안 맞는다고, 성격 차이가 난다고 이혼하자, 막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동안 산 정이 있고 이제 어린 애들도 둘이나 있고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아주 심한 갈등으로 이혼하고저 했으나 애들이 걸려서 딱 이혼하기 전에 그래 한번 우리 둘 다 서로 부족한지 모르니까 한번 수련을 해보고 결정하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수련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을 자유롭게 열고 나누는 그런 수련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둘 다 이제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고 막 소 닭 보듯 그러면서 막 그 꼴 보기 싫어하는 거를 막 억지로 참는 것들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막 긴장이 될 정도로 그랬어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마음을 열고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한 이틀째쯤 되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이제 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나누는 얘기 가운데 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탁 나온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중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이 부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쁘고 또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이 서울 쪽의 여자들도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얌전해 보이고 이쁘고 이러니까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바로 뭐 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남자답게 딱 접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결혼도 했어요. 서로 충분히 알아보기 전에. 근데 이 부인도 뭐 이 남자가 굉장히 씩씩하고 그리고 막 추진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호감이 들었고요. 상남자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혼생활 할 때 보면은 어디 인사 가고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디 인사를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여자들은 좀 이렇게 출발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안 가잖아요. 충분히 꾸미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성질이 되게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냐?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질이 확 나가지고 한마디 한 겁니다. 뭐야 그렇게 오래 하고 그러냐? 뭐 하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그냥 막 대충 하고 나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런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호박이라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호박으로 보인단 말이지. 내가 못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그게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확 입었는데 그냥 내색은 안 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내가 무시당했다. 이 남자는 나를 이뻐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오기도 생기고 하면서 남편이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이 다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얌전한 색시를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자기한테 찬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뭐 달래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왠지 모르게 아내가 싸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애도 둘 낳고 기르게 되고 한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싸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 하는 걸 쫙 보면서 조금 무식해 보이고 그냥 자기가 이제 무시당했다는 것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그 만심을 세우려는 마음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남자도 더 이상 이렇게 뭐 잘해주고 달래고 하는 것에 지쳐가지고 아우 너같이 까칠한 거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딱 되고 나도 너같이 무식한 놈하고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곱게 보이지 않고 서로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등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심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심리는 무시당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었던 거였고 남편의 심리는 곱상하고 얌전해서 결혼했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쌀쌀맞게 대하는 데다가 애가 생긴 후로는 이제 그 애한테 하고 이제 남편은 아예 돈 벌어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 쌀쌀하니까 이제 지쳐버려가지고 아이고 너같이 까칠한 것 같아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쓰는 아내는 이 경상도 말투가 굉장히 낯설었고 이것에 적응이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숙사 생활을 1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 4학년 때 그때 그 기숙사에 텔레비전이 있고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이제 해태였죠. 해태와 삼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팀하고 경상도 팀하고 딱 붙으면은 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살벌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계속 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서울 말투를 쓰는데 이쪽 저 지방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싸우는 것 같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문화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 이 아내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화장을 오래 하냐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뭐 이거는 그냥 상대 호박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농담처럼 이렇게 그냥 하던 말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쓰던 말을 그냥 한 거예요. 편하게. 근데 그것에 아내가 상처를 입고 마음이 탁 틀어졌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죠. 둘 다 이제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영향이 엄청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열리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인이 막 울고 상처받았던 것들 그게 다시 이제 기억나면서 그런 걸 보고 그걸 눈앞에서 지켜본 남편은
그냥 이렇게 평상시 같은 뭐 그깟 것 가지고 그러나 속 좁게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분위기가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중시하고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면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걸 하고 이제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미안하다. 이제 사과다.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말투로 인한 오해가 이렇게 확 깊어진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전환점이 딱 생기니까 이제 아내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막 내치고 차갑게 하고 막 그래도 계속 자기한테 정성을 쏟고 가정에 충실하고 막 해왔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삼 우리 남편이 참 대단했다. 내가 좀 남편한테 심했다 하고 사과를 하게 됐고요. 남편도 이제 아내가 받았던 충격 전혀 이해 못했던 거 이것을 이해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 살면서 왜 서로 이렇게 뒤틀어져 있었는지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막 미워하고 했던 마음이 이 한순간에 확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뭐 그 순간에 바로 해결이 돼버리면서 이제 또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죠. 자, 요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가까운 사이 같으면 말을 편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마음 같은 것도 막 내비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는 거죠. 깊은 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정을 느끼면서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서로 이제 얘기하지 않고 확 묻어두었던 것에 의해서 이게 뭔가 틈이 딱 생겨버리고 하면 이게 굳어버리면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알아서 또 열고 서로 표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이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좋은 마음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수많은 다툼, 갈등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이게 쭉 추적을 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뭐 큰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게 사소한 오해 때문에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사소한 오해 같은 것들이 이제 불거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대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소통을 잘 해가는데 방해가 되는 말투가 있단 말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말투. 이 걸림돌이 되는 말투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일방통행식이고 분리의식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타인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오류인 거예요. 오류. 자, 이게 왜 오류인지는 이제 살펴보면 아실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말투가 있는데요. 걸림돌이 되는 게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 이건 주로 일방성이죠. 독단성이고 지배성 이런 것들이 있는 말투란 말이에요. 명령, 지시, 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듣는 사람이 만약에 강한 사람일 때는 반발심이 들고요.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약한 사람은 그거대로 따르고 하면서 이제 명령이나 지시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발성이 없어지고 의타심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경고, 위협. 명령 지시가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또 센 사람은 적개심을 갖죠. 어찌됐든 친밀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요까지 잘 안 통하게 되면 이제 살살 달래면서 뭐 설득하고 당부하고 하는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명령 지시나 경고 위협 같으면은 이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니까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아마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설득하고 당부하고 하는 것은 이건 좋아 보이거든요. 너 착한 아이가 그러면 안 되지. 말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것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듣는 쪽에서는 어떠냐면 자신의 견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당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꺾이는 거죠. 좌절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게 돼요. 내 의사가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그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충고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제 이 충고를 듣고 또 제안을 들어야 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열등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령 지시, 경고 위협, 설득 당부, 충고 제안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반발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 이게 당연히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 한마디로 상대를 깎아버리는, 비하해버리는 그런 말투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 평가 비판하는 거. 너 그거밖에 못해? 네가 그 정도밖에 그 따위로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찍어버리는 거죠. 억눌림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죠. 다음에 이 심리 분석. 내가 다 안다는 듯이 네가 그래서 그런 건 요래서 이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의심, 불신을 일으켜요. 또 비교하는 거. 남의 집에는 어떤데 동생은 어떤데 하면서 이러는 거.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지 아시죠? 반감 또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둘러대기, 당황돼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둘러대기 하는 거. 이건 이제 신뢰감을 잃게 되죠.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게 제대로 소통하고자 했던 상대에게 좌절을 일으키는 그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이나 다툼으로 번지곤 한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었죠.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에는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와 정신적인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오류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는 명령 지시, 경고 위협, 설득 당부, 충고 제안. 그리고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로는 평가 비판, 심리 분석, 비교, 둘러대기. 여기 심리 분석하는 건 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네가 하는 거 내가 뻔히 다 알고 있어.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응? 너 내 눈 보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면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심리를 내가 꿰뚫고 있어.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걸림돌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자, 이렇게 1교시에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 그럼 2교시부터는 이 걸림돌을 넘어서서 어떻게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주의 있게 듣기를 다뤄보겠습니다.